생물은 크게 5개의 개로 나눈다고 했어요. 자, 오른쪽처럼 원핵생물, 원생생물, 균계, 식물, 동물. 자, 이런 것들을 나누는 커다란 기준들이 있겠죠. 자,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여기에서 각각 그 생물의 특징을, 대표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자, 핵막.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장 크게 원핵 생물과 나머지 생물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뉘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 핵막이 뭘까요? 자, 핵막은 지금 여기 세포 그림인데, 자, 식물세포, 동물세포, 원핵생물세포가 이렇게 있죠.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보면, 자, 이렇게 동그란 가운데 핵처럼 뭔가가 있어요. 자, 이것이 핵이에요. 세포의 핵. 근데 원핵 생물은 보니까 핵이 없어요. 자, 이 핵은 우리 세포에 우리 DNA 유전 물질이 요 핵막 안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걸 핵이라고 부르는데, 원핵 생물에서는 핵막이 없어서 얘네가 핵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해요. DNA들이. 그래서 핵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원핵 생물과 나머지 생물을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생물들 중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또 나눌 수 있을까요? 자, 기관. 우리 흔히 소화기관, 순환기관, 호흡기관, 이런 우리 내장,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이 발달을 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원생생물, 균계,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이 2개의 생물계는 또 어떠한 기준으로 나뉘느냐? 네, 균사. 균사가 있는가 없는가로 나뉘어요. 자, 균사는 그리고 동물과 식물은 엽록체가 있는지 없는지로 나누게 되죠. 자, 그러면 균사란 무엇일까요? 자, 요거는 지금 푸른 곰팡이의 균사를 찍어놓은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균사는 영양체를 구성하는 아주 가는 실 모양의 세포가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버섯, 곰팡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동물하고 식물의 가장 큰 차이는 광합성을 하느냐 못하느냐죠. 엽록체는 아까 세포 그림에서 봤듯이 이 세포 안에 이렇게 엽록체가 들어있어요. 식물세포, 동물세포, 세포에도 차이가 있고 커다랗게 식물과 동물을 나누는 분류 기준이 됩니다. 네, 우리 이제 생물을 5개의 개로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각각 생물계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제일 처음 원핵 생물, 세포에 핵이 없는 생물이에요. 아까 그림에서 봤죠. 세포에 핵이 없고 이 생물들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세포 바깥에 세포벽이 있어서 단세포지만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원핵 생물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균이라든가 박테리아 이러한 것들이 원핵 생물이에요. 제일 위에서부터 보면 포도상구균, 동그란 모양이죠. 그래서 구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들어본 대장균, 막대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남세균이라는 생물인데, 특이하게 이 남세균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핵 생물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생물의 특징 알아보기 전에 원핵 생물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가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말하는 원핵 생물의 크기가 여기 보면 1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되어 있죠. 이 눈금 하나는 크기가 10배씩 차이 나요.
맞게끔 그림을 그렸어요. 자, 우리 아까 동물세포, 식물세포들의 크기보다 10분의 1, 100분의 1 크기예요. 박테리아. 우리 원핵생물의 크기는. 그리고 우리 요새 많이 듣는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는 우리 세균 박테리아보다도 훨씬 작은 10분의 1이 넘게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원핵생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원생생물이에요. 영어로는 프로토조아라고 하는데 이 원생생물은 핵이 있는 생물이죠. 핵이 있는, 그러니까 핵이 없는 원핵생물과 핵이 있는 아까 나머지 4개의 생물 가운데 동물, 식물, 균을 뺀 나머지 생물들을 원생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들도 있어요. 집신벌레, 아메바, 핵함 이런 것들이 단세포 생물이고요.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해조류,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것들이 이제 원생생물에 속해요. 특히 이제 이러한 해조류 중에 이제 녹색을 띠는 해조류들은 이제 광합성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원생생물들은 기관이 없어요. 기관이 없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생물은 균이에요. 균. 우리 많이 들어봤죠. 펀자이, 곰팡이, 버섯. 핵이 있는 다세포 생물이고요. 얘네들은 특이하게 균사가 있어요. 아까 사진 봤죠? 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섯은 언뜻 보면 식물처럼 자라고 있는데 식물이 아니라 균사가 있고 포자로 번식을 하는 생물이에요. 광합성하지 않고요. 운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버섯 곰팡이들은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버섯 곰팡이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식물이에요. 우리가 이 생물을 분류하는 초창기 때는 모든 생물이 식물 아니면 동물로 나뉘었었거든요. 지금은 식물, 동물 외에 다른 생물의 분류군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식물은 가장 큰 특징이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에요. 기관이 발달해서 뿌리, 줄기, 잎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 정말 다양한 식물이 있어요. 꽃이 피는 식물, 열매를 맺는 식물, 그 다음에 뭐 나뭇잎이 넓적한 거, 뾰족한 거, 나무로 자라는 거, 풀로 자라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활동지에 식물의 분류 기준을 작성하는 표가 있었죠. 이번에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해요. 자, 제일 처음에 식물을 크게 2가지로 나눴어요. 살펴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관다발이 있는 식물, 관다발이 없는 식물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관다발의 유무, 그쵸? 관다발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식물의 구조 배웠을 때 관다발은 체관, 물관, 그 다음에 형성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체관은 영양분이 올라가는 길이고, 관이고, 물관은 물이 올라가는 길이죠. 그 다음에 형성층은 이 식물이 부피 생장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나뉘어요. 그래서 관다발이 없는 식물을 선태식물이라고 하고 이끼 종류가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관다발이 있는 식물은 또 어떻게 나뉘느냐 보니까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과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로 나뉘어요. 그러면 이 분류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번식하는 방법이겠죠. 포자로 번식하느냐, 종자로 번식하느냐. 이 번식 방법이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에는 양치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사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양치식물은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그리고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 자,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에는 또다시 겉씨식물과 속씨식물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분류의 기준이 뭘까요? 맞아요. 씨앗이 겉에 있는지, 속에, 안에 있는지, 이 종자의 위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겉씨식물과 속씨식물이 나뉘겠죠. 자, 속씨식물은 크게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나뉘어요. 이거의 기준이 뭘까요? 네, 떡잎의 숫자예요. 외떡, 쌍떡, 떡잎이 2개인지 하나인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렇게 관다발이 있는지, 그다음에 번식 방법이 무엇인지, 씨의 위치가 어딘지, 그다음에 떡잎의 숫자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식물 내에서도 크게 분류를 합니다. 자, 생물 5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개, 동물개입니다. 자, 동물개는 그죠? 진핵생물의 가장 큰 특징이 세포에 핵이 있고 다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에요. 그리고 운동성이 있어서 식물과 다르게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어요. 이동해요. 기거나 걷거나 날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기관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 이 동물은 크게 등뼈가 있는 척추동물과 이 등뼈가 없는 무척추동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척추동물,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동물 중에서 척추동물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나눠준 그 포스터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척추동물의 분류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의 각가지 특징을 적어놨어요. 자, 사는 곳, 물이냐, 육상이냐, 요거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간. 자, 물고기는 무엇으로 호흡을 하죠? 물속에서 사니까 여기 아가미로 호흡을 해요. 그리고 파충류, 조류, 포유류는 폐로 호흡해요. 양서류는 물에서도 살고 바깥에서도 살고 해서 아가미에서 아가미 호흡, 폐호흡, 피부 호흡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방법. 체외 수정을 하느냐, 체내 수정을 하느냐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어류, 양서류는 체외 수정, 그리고 파충류, 조류, 포유류는 체내 수정을 해요. 그리고 이들의 체온은 조류와 포유류는 사람처럼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죠. 그와 반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는 주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이에요. 그리고 아까 수정 방법도 했지만 이제 번식 방법, 알을 낳느냐, 새끼를 낳느냐, 자, 다 알을 낳아요. 조류도 알을 낳죠. 알을 낳는 걸 난생이라고 하고 새끼를 낳는 걸 태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유류는 태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사는 고래가 어류가 아니라 새끼를 낳는 포유류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해부학적인 건데 이제 심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어류에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갈수록 복잡해져요. 그래서 뭐 심방수, 심실수가 점점 많아져서 사람처럼 조류, 포유류는 이심방, 이심실을 가지고 있지요. 각각 예를 들어보세요. 포유류에는 많죠. 우리 주변에서 가축으로 키우는 것들도 있고, 뭐 소, 돼지도 있고, 강아지,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포유류에 포함이 되어요.